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5년 5월 네 번째 동영상, 금융위기와 양적 확대책, 저성장 논쟁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횟수로는 36회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미 그 시민공부방 동영상에서 이와 비슷한 주제로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초창기 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금융위기와 양적 확대책과 관련해서 저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성장, 저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일어났던 논쟁 한 두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이 저금리 논쟁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은 1970년대 미국 MIT 대학의 경제대학에서 박사과정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경제학자 출신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금리, 저성장, 기조 고착화에 대해를 놓고서 서로 이제 갑론을박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이 누군지 아마 경제학이나 경제 지식이나 아니면 일반 뉴스에 조금 이렇게 경제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먼저 그 논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07년에 이제 미국발 이른바 서브프라임 론 사태,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 거품이 됐죠.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2008년에는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로 확산이 됐죠. 그러니까 2007년 8년에 이제 이른바 금융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대책으로 뭘 했습니까? 미국의 FRB라든지 물론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지만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이라든지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세계 주요 경제권들의 중앙은행들이 이런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했던 이제 금융 정책이 제로금리 정책. 첫째는 금리를 0%로 축축축 내렸죠. 제로금리 정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로금리 정책을 넘어서서 이른바 경제학 이론에는 없는 이제 양적 확대책, QE라고 하는 양적 확대책을 시행했죠. 양적 확대책이라는 건 뭡니까? 중앙은행이 그 돈을 찍어내서 일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채라든지 공채 또는 심지어는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민간 채권들을 사들여서 일반 시중에 자금을 직접 공급을 해주고 나아가서 장기금리, 시장에서 결정되는 장기금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을 이제 했죠. 이런 중앙은행이 이제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 확대책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런 이제 부동산 투기 거품이 붕괴되고 금융기관이 파산해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그로 인해서 이제 이른바 기업들이 파산한다든지 가게가 이제 파산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제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이제 주력을 했죠. 근데 연수로 치면 어떻습니까? 횟수로 치면은 이런 제로금리 정책이나 양적 확대책, 미국 FRB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2008년 말부터 금리를 사실상 제로금리로 낮추고 이제 양적 확대책을 그때부터 실시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0년에 되풀이를 하고 2011년에도 하고 2012년에도 QE3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2014년 말에 이제 QE3를 종료를 했죠. 지금은 이제 제로금리를 해제해서 금리를 올린다 만다 이런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횟수로 치면 어떻습니까?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그러니까 벌써 한 6년 이상 내지는 7년째 지금 중앙은행이 이런 제로금리 정책이나 양적 확대책을 시행을 해오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년, 7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제로금리라든지 교과서에도 없는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양적 확대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론 회복을 하고는 있다라고 하지만은 예전처럼 무슨 막 3%, 4%막 호황을 누리는 그런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죠. 네. 2%대 겨우겨우 이렇게 유지를 할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제로금리도 하고 양적 확대책도 2000년가 뭐 그때부터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이제 성장이 정체하고 있거나 이렇게 미약하죠. 특히 이제 2013년에 아베노믹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베노믹스 효과가 있네 없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재신임을 묻는다 해가지고 투표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2014년 말 15년 초에는 아베노믹스 성과를 낸다라고 그랬는데 재투표를 해가지고 다시 그 투표를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2017년으로 이렇게 밀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아베노믹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건 또 논란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역시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유럽에는 어떻습니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해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등 재무 위기가 계속 그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그리스가 파산 한 해 만에 뭐 유럽권 이탈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유럽 경제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처럼 그 선진국이 여러 이렇게 주요 선진 그 경제권에서 벌써 오랫동안 중앙은행들이 말할 수 없는 금융 완화책을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떻습니까? 경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경제가 저성장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금리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모두 여전히 저금리나 양적 확대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서 이렇게 최근에 올 연초인가 작년인가 아마 미국의 이제 클린턴 정부 때 재무장관을 했던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한마디 했죠. 지금 작금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저금리 기조 세계 경제가 이렇게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건 저성장 때문이다.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장기 침체론을 주장했죠.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거죠. 왜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기 힘드냐? 저성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장기 침체가 지속되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왜 세계 경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의 그 중앙은행들이 말할 수 없는 금융 완화책을 장기간에 걸쳐 벌써 6, 7년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서머스 전 장관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고령화되면은 당연히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이제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과잉 저축 세계 전체적으로 저축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 든 세대들이 이제 노후나 뭐 여러 가지 재테크라든지 이런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저축을 많이 해왔는데 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이 이렇게 속한 성장을 하는 나라가 굉장히 그 내수 위주의 성장이 아니라 수출 위주의 성장을 지속을 해와서 과잉 저축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물론 투자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과잉 저축이어서 세계 전체로 보면은 투자가 부진하다라는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흔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투자하고 저축은 항상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과잉 저축이라는 말이 되느냐? 과잉 저축은 뭡니까? 과잉 저축은 뭐는가요? 외생 변수입니다. 내가 이제 가게가
돈을 벌지 않습니까? 돈을 벌면 소득이 들어오죠. 이 소득이 들어온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생 변수입니다. 내가 소비를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 하는 것은 가게가 결정할 문제죠. 시장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소득이나 소비 성향에 따라서 소비를 얼마 하고 나머지는 저축을 할 거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생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가게가. 근데 투자는 어떻습니까? 투자는 이건 외생 변수죠. 저축은 내생 변수예요. 가게가 시장 상황이 시장의 수급이나 시장의 가격이 내가 은행 예금 이자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결정을 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하겠다라고 그러면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하면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내려가겠죠. 은행 예금이 늘어나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은행이 이제 그 예금을 너도 나도 하려고 하면 은행들이 그 예금을 다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이렇게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 예금을 안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안 받는 방법이 뭡니까? 금리 예금 이자를 낮추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축은 내생 변수입니다. 근데 투자는 어떻습니까?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라는 건 뭡니까? 외생 변수예요. 예전에 이제 실물 투자 기회 집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실물 투자 기회 집합이 뭡니까? 스티브 잡스가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내가 이런 매킨토시 같은 PC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스마트폰을 만들겠다.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와서 이렇게 내가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업 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들고 와요. 그래서 이거 투자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건 뭡니까? 밖에서 들고 오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시장 안으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생 변수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밖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투자안이 얼마만큼 있느냐는 것은 그 시점에서 딱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그래서 전체 이제 투자 수요가 그 시점에서 딱 확정이 돼요. 그러면 그 투자 수요, 확정된 수요에 맞춰서 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 가게가 저축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 돈을 가지고서 이 투자 수요에 맞춰서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투자 수익률이 높고 안전도가 높은 것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양호한 투자부터 이렇게 투자를 해줘가지고 이제 일정 수준에서 자르는 거죠. 그 이상은 그 밑으로는 이건 내가 차라리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는 게 더 낫지 직접 투자를 안 하면 은행도 이 투자는 위험도가 높아서 투자를 안 한다. 그걸 잘라버리는 거죠.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투자한들은 투자를 받지 못하죠.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벤처 이렇게 사업 투자 같은 데 가서 내가 펀딩을 좀 해야 된다 했을 때 펀딩이 안 되는 건 뭡니까? 다 그런 거죠.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 투자안이라는 것은 밖에서 이 경제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외생 변수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이 투자안이 이게 100개가 있는데 100개가 있는 투자안 중에서 실질적으로 딱 투자가 성사되는 것은 50개. 그 딱 성사된 그 투자가 성사된 것은 어떻습니까? 50개에 대해서는 들어온 저축액이 이제 50개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배정이. 저축액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돈이 도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든지 어떤지 하는 식으로, 대출을 해주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GDP 국민계정 설명 부분 보면은 IS 엘렌 곡선 부분에 보면 투자와 저축이 같다라고 하는 그 대목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여러 투자안 중에서 이렇게 투자자들이 저축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투자를 해준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50개에 대해서 딱 돈 투자한 금액만큼 저축이 일어난 거니까. 나머지 이제 그 수익률이나 이렇게 투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밖에 있어요, 여전히.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어떻습니까? 은행 예금 이자율이 5%였는데 5%를 3%로 낮추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5%대에서는
투자가 안 됐던 그런 그 투자 안에 대해서 또 이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투자가 가능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만큼 투자안이 늘어나면은 기업이 공장도 세우고 고용도 늘리니까 경제가 실물 경제가 성장한다 이거예요. 이게 ISLM의 이른바 그 케인즈의 그 이른바 성장 모델의 그 기본 그 뭐라 할까요? 그 ISLM 곡선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예요. 이런 게 이게.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서 뭐 복잡하게 막 이렇게 설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 어렵고 심오한 무슨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어떻습니까? 이게 단순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먹고 살거나 경제 전체가 돌아가 작동하는 그 원리는 단순해요. 간단해요. 이게 다예요. 만약에 금리를 0%로 내리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제 투자해가지고 손해만 안 나는 그런 투자까지도 돈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돈이 흘러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0%로 내리고 심지어는 막 돈을 찍어서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이 투자한들한테 돈이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돈이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원래는 케인즈의 그 이론에 따르면, 케인지안의 이론에 따르면 돈이 그런 좀 투자 수익성이 낮은 그런 투자안까지 돈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는 그게 이제 은행이 됐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일반 투자자가 됐든지 뭐 이렇게 뭐 오랜 버핏이 됐든지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준다 이거예요. 5%대는 투자, 5% 이상이 되는 투자만 하고 3%나 2%나 0%인 투자안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0%로 낮추고 양적 확대책을 뭐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찍어서 줘도 경기를 이렇게 이렇게 5% 미만의 투자하는 투자가 안 되니까 경제 성장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 성장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성장이죠. 저성장이니 중앙은행은 어떻습니까? 계속 저금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왜 돈을 뿌려주고 금리를 0%로 낮추는데 투자 수익성이 5%를 넘어가는 투자 안에만 돈이 흘러가고 그 이하에서는 안 흘러가느냐. 그게 문제죠, 지금. 근데 이제 서머스 전 장관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냥 이제 그 이야기가 인구가 고령화돼서 생산성이 떨어졌다. 소비도 이제 위축이 되고 소비 부진이라든지 고령화되면 아무래도 돌아다니면서 소비하기 힘들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저축에 놓은 거 가지고 써야 되니까 고령화돼서 그래서 이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다 대량으로 은퇴하니까 생산성도 떨어진다. 생산 떨어지니까 돈 버는 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이 돈을 막 이렇게 찍어내고 또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자산 경제화 돼가지고 저축 자금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해줄 만한 우량한 투자하는 별로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5% 이상 되는 투자해놓고 맨 2%, 3% 이렇게 돈이 안 흘러들어가기 힘든 이런 것들만 막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돈은 남아돌고 시장에서 돈은 남아돌고 투자는 없고 투자할 때는 없고 하니까 돈이 남아돌고 투자는 없으면 서로 어떻게 내가 그거 5%인데 나는 3% 해줄게 2% 해줄게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저금리 기조를 이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서머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서머스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돈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 저성장을 벗어나야만 이제 저성장에서 벗어나야만 금리가 올라가서 저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금융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금융정책을 하고 금융시장에서는 그런 상황 이게 작동을 안 한다 이거예요 지금. 금융정책으로는 아무리 완화를 해도 작동을 안 한다. 6년 7년 했는데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정부가 나서서 직접 돈을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3%는 2%나 1%짜리에다가 투자를 직접 해버려라. 직접 정부가 사업을 해야 된다.
경기 부양 재정 사고 4대가 안 됐든 뭐가 됐든 직접 때려 박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좀 그 경제 성장을 이렇게 좀 끌어올려야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고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그럴듯한 이야기죠. 근데 문제가 많아요. 첫째는 뭐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첫째는 이런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만약에 서머스 장관의 이야기처럼 정부가 재정 확대책을 국채를 막 찍어가지고 재정 확대를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거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거 안 했냐 이거예요. 예전에도 끊임없이 그런 걸 해왔어요. 그런 정부. 그래서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미국 정부, 연방정부 채무가 계속 늘어난 거죠. 그렇죠.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다 빚이 끊어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각 정부, 정치권들이 전부 선거 때마다 막 지르고 못하고, 해서 재정 사업을 늘립니다, 확대합니다. 그래서 빚을 냈기 때문에 빚이 늘어난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게 경제 성장을 촉진을 해서 선순환을 하는 게 유도를 한 거라고 하면은 저금리나 저성장에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그때는 안 된 것이 지금 이 금융위기 이후에 저성장 기조에 빠져서 있는데 정부가 또 빚을 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연방정부 채무가 9조 달러에서 17조 달러 이상으로 8조 달러 이상 늘어났습니다. 8조 달러가 늘어났어요. 연방정부 채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냥 FRB만 이렇게 금융 완화를 한 게 아니고 미국 연방정부도 서머스 씨가 말한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빚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경기 부양 미국 경제 성장률은 어떻냐 이거예요. 효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한 것이 빚만 늘어나고 경기는 경기대로 쏟아볼 때만 잠깐만짜리가 돌아가라고 이런 상황을 되풀이 남은 것은 빚만 늘어난 그런 구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고령화라든지 뒤에 나오니까 뒤에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런 주장을 하니까 버냉키 알죠? 전 FRB 의장, 지금 앨런 의장 전에 그 FRB 의장을 했던 사람이죠. 서머스 씨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장기 침체에 빠질 거다. 저성장,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거다. 버냉키 씨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했죠. 장기 저성장에 빠지지 않을 거다. 라고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네, 왜 안 빠지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익 투자안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그럼 고수익 투자안이 생겨나느냐? 첫째는 중앙은행의 제로금리 정책이나 양적 확대책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금 설득력이 없죠. 중앙은행이 근데 기준금리를 5%에서 0%로 내린다라고 하면 전에는 스티브 잡스가 5%였을 때는 맥킨토시나 스마트폰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5%일 때는 금리를 5%에서 이제 0%로 쭉 내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네? 내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스티브 잡스가 맥킨토시나 스마트폰 같은 애플 같은 그런 건 아이디어를 팍 떠올려가지고 혁신적인 고수익의 투자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에 갖고 오느냐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죠. 관계없죠. 그냥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떠올려가지고 시장에 가져오는 것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확 낮추고 양적 확대를 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죠.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런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업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이나 중앙정부의 어떤 재정 확대책하고는 별 관계없이 그런 노력을 하죠. 누구든지 항상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동기가 있으니까 동인이 작동을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실제로 그게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구체화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자가 이루어져가지고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죠. 미국 같으면 실리콘밸리나 이런 또 그런 벤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나 인프라나 평가 시스템이 또는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리하게. 또 뭐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다 이거예요. 중국은 또 정책적으로 막 그런 걸 하려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막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장기 저성장이 빠지지 않을 거야. 왜? 고수익 투자원이 계속 생겨날 거야. 뭐는 이렇게 서머스 씨가 말한 것처럼 투자원이 없어.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투자가 부진해. 말하는 것은 양호한 투자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부진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양호한 투자원이 계속 생길 거야. 라고 이렇게. 근데 그 양호한 투자원이 왜 생겨나느냐에 대한 것이 금융위기 전이나 금융위기 후나 그건 항상 있잖아요. 관계없이. 관계없이 있는 건데 고수익 투자는 생겨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정책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고수익 투자안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금융정책뿐만이 아니라 정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인시안의 어떤 재정 확대책도 병행이 돼야 되고 한편으로는 민간 부분의 구조개혁도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이제 뭐 현실적으로도 이런 그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약간 김 빠진 반론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논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한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 제로금리 정책이나 그 어떤 그 양적 확대책을 해서 미국 경제, FRB가 그런 걸 해서 미국 경제가 회복됐느냐? 그러면 애플의 스마트폰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제로금리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혁신적으로 그렇게 된 거냐? 그래서 제로금리 정책을 안 했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을 때 금융위기 전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거들떠보지 않고 투자를 안 했을 거냐? 그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투자를 안 했을 거냐? 아니면은 바이오 제약 뭐 이런 회사들한테 투자를 안 했을 거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책이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미국 경제 이미 그 경제전망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성을 가져야 되죠. 만약에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책, 제로금리나 양적 확대책이 효과가 있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한국, 중국에도 모두 다 효과를 발휘를 해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역으로 미국의 경제 회복이 FRB의 금융 완화책, 제로금리나 양적 확대책에 기인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버냉키 의장의 주장이 장기 저성장이 빠지지 않을 거다. 근데 벌써 지금 올해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지금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2%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위기 전에 비하면 지금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 있는 거죠.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뭔지는 몰라도 지금 양질의 투자안들이 지금 없고 거기에 대해서 돈은 넘쳐나는데 중앙은행이 막 돈까지 찍어놨으니까 뿌려놨으니까 돈이 안 흘러 들어간다. 돈이 안 흘러 들어가는 원인이 뭐고 그 다음에 그런 양질의 투자안이 있는데도 안 흘러가는지 아니면은 흘러 들어가고 싶어도 그런 양질의 투자안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재정 확대책을 한다. 뭐 미국이 뭐 이렇게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도로도 짓고 철도도 짓고 막 이렇게 한다. 물론 그런 인프라죠. 오래되고 낡은 것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미국 경제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호한 성장에 기여하느냐라는 거죠. 경제 성장은 결국에는 뭡니까? 우량한 투자에 의해서 주도되죠. 이런 평범한 인프라 투자로는 그때만 반짝할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만 그런 평범한 인프라 투자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잖아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잖아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5시간 갈 게 3시간이 줄어든다든지 뭐 이렇게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뭐 10시간 걸리는 거 5시간 확 줄어든지 이러면 이제 경제의 어떤 그 성장력을 높이는 데 분명히 기여하겠죠. 그런 효과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한 그런
단순한 재정 확대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몇십 년 동안 세계 온갖 나라들의 그런 케인지안식의 2차 대전 이후에 케인지안류의 경기 부양책이 그다지 성장 잠재력을 높이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데서 이미 드러나고 있죠. 입증되어 있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치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제 누구냐면 로고프, 케네트 로고프, 이제 하버드대 교수. 이 로고프 교수 이야기도 이 초창기 동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채무하고 성장률 관련해서, 그래서 데이터 조작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이제 이렇게 서머스 씨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냐면은, 물론 서머스 씨가 주장한 것처럼 저성장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그게 저성장에 빠지겠지만, 영원히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반론한 게 뭐냐면은, 그 서머스 씨가 말하는 인구, 이렇게 저성장의 원인으로 앞에서 인구 고령화나 생산성 하락, 뭐 과잉저축 투자 부진 이런 걸 들었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이것은 장기 요인이라는 거죠. 경제 성장력이나 어떤 성장 동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 추세적 요인이지, 2007년 8년 같은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뭔가 그냥 거품이 그냥 확 생겼다가 확 꺼져가지고 휘청거리는 급변하는 그런 충격적인 요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구 고령화가 그런 금융위기, 충격적으로 이렇게 충격적인 어떤 현상의 원인이냐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금융위기, 주택거품 붕괴, 부동산 투기거품 붕괴는 인구 동태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다. 물론,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그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2007, 8년 금융위기나 그 이후에 어떤 저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뭔가 설득력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왜 금융위기 이후에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빠져 있느냐? 라는 거죠. 로고프 씨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돈은 다 들고 있다. 손에. 들고 있는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학습을 했다라는 거죠. 쉽게 투자를 안 한다. 위험에 대해서 이제 잘못 투자했다가는 이제 큰 코 다친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위험 회피 성향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투자 수익률 금리를 중앙은행이 낮춘다라고 해서 돈을 좀 많이 풀어준다라고 해서 3%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3% 투자를 하느냐, 투자 안 한다라는 위험 성향이 늘어나가지고 적어도 5% 이상 수익률이 되는 투자하냐 아니면은 투자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리가 시장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저금리가 시장의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저금리가 된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한다라고 국채를 많이 찍어냈다. 이거 미국 같으면은 9조 달러 했던 것이 17조 달러 넘어갔으니까 8조 달러 이상 국채를 막 찍어냈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국채를 찍어냈는데, 국채를 찍어내려면 자금을 이제 시중 자금을 흡수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보통 같으면은 그렇게 많이 찍어낸 것은 금리가 올라가야 되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그런 국채 수익률이 쭉 떨어졌죠. 왜 떨어졌습니까? 떨어진 원인이 중앙은행의 그 양적 확대책과 저금리 정책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져가지고 투자자들이 그런 이제 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국채를 많이 선호를 했다라는 거죠.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가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을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국채를 막 샀다라는 거죠.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저금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시장금리를 떨어뜨리려는 것들이 저금리 기조를 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버드대 교수, 로고프 교수가 이제 그 서머스 씨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는 게 뭐냐면은, 서머스 씨는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경기를 살리려면은 정부가 빚을 더 늘려가지고 직접 재정 확대를 이렇게 해야 된다.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로고프 교수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2007년 8년에 채무위기, 빚인 폭증 금융기관들이 가게나 기업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빚을 그걸 못 갚아서 투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파산을 해서 발생한 건데 위기가 금융위기인데 금융위기를 또다시 다른 빚으로 또 막으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거죠. 말이 설득력이 있죠. 정부가 또 빚을 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실제로 유럽은 어땠습니까? 국가가 파산했잖아요. 그리스나 아일랜드나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위기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그걸 빚으로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넘어가 버리려고 파산해 버리려고 하는 상황이 처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빚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로고프 씨의 주장은. 그렇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나서서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로고프 교수의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 금융 위기가 이렇게 이제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실제는 돈이 남아 돈다. 남아 돈 돈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고 자산 투자를 한다. 부동산인데 주식인데 채권인데 막 여기저기 막 이제 돌아다닌다. 이게 막 냄비속에서 달달달달 뜨거워진다 이거예요. 그럼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너도 나도 할 거 또 막 돈을 빌려서라도 이렇게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을 또 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 자산을 가진 그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재산이 늘어난 거죠. 은행이 그러면 그 투자자한테 돈을 더 빌려준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신용이 높아졌다 이거죠. 담보력이 높아졌다 이거죠.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을 더 빌려준다 이거예요. 돈을 빌려주면 그 돈 가지고 또 그 자산을 산다 이거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렇게 막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임계점을 넘어서 뻥 하고 터져서 주르륵 깨져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채무 위기다라는 거죠. 은행이나 이런 데 돈을 막 계속 빌려가지고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 거품이 붕 꺼지니까 예, 가게는 가게대로 빚을 이제 못 갚아서 망하고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대로 부실채권이 늘어나서 망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또 파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사도 파산하고 이렇게 GE라든지 GM이라든지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제조 기업들이 그냥 옆에서 보니까 자기 뭐 비행기 엔진 만들고 방산 제품 만들고 자동차 만들어서 돈을 벌어왔는데 옆에를 딱 보니까 이게 무슨 부동산 값이 막 펑펑 뛰고 막 주식 값이 펑펑 뛰고 막 채권 가격이 펑펑 뛰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그 본래 하던 사업을 안 하고 그런 쪽으로 막 뛰어들려고 하겠죠. 근데 실제로 뛰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어땠습니까? 본론까지 다 말아먹을 뻔 했잖아요. GE도 망할 뻔했고, GM도 망할 뻔했고, 막 했잖아요. GM은 국유화 됐잖아요. GE도 공적 자금 들어가서 구제금을 받고, 그런 상황이 처했었잖아요. GE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이제 금융사업을 완전히 이제 떨고 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모든 금융사업을 그룹사업에서 배제시키려고,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구조계획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구조계획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채무위기죠. 채무를 못 갚아서 이제 파산을 한 거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팍 깨져서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파산할 거 파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중앙은행이 저금리도 하고, 양적 확대주도 하고, 뭐 또 정부가 빚을 내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민간도 민간대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경제가 지금 이렇게 안달하지 않아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다시 회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품이 깨진 후에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그 서머스 씨가 주장한 것처럼 이게 장기화되지 않는 막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 저성장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6, 7년이지만은 뭐 한 10년 뭐 이렇게 정도 지나면은 다시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회복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회복을 하면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내가 월급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먼저 빚부터 갚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하면 역시 이렇게 빚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정부도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정부도 이렇게 빚이 줄이는 노력을 이렇게 한다는,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처럼 빚을 키우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은행이나 금융기관도 이제는 거품을 키우는 그런 그 식으로 대출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학습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하면은 이런 일시적으로 그 채무가 이제 그 투기가 거품이 꺼져가지고 위기가 발생해서 실물 경제도 충격을 받고 이렇게 휘청거리지만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경기가 회복돼서 빚도 조금 어느 정도 수구로 누그러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이 지속되지는 않는다. 당연히 이제 성장률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경기가 회복되면. 그러면 저금리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저금리도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채무 위기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우프 교수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은 그 서머스 시는 큰 아주 장기적인 어떤 경제의 흐름의 그 변화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버냉키 씨는 이제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로고프 씨는 이제 그 뭐라 할까요? 그 그 금융 위기의 그 어떤 거품 붕괴 후의 경제 스스로의 자력의 회복력, 그게 이제 약간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이제, 그러니까 채무 위기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금융 위기가 발생하고 지금 저성장의 원인이 채무 때문에 기인한 거지 무슨 인구 고령화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산성의 하락이라든지 과잉저축 이런 어떤 경제의 큰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채무 위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채무 위기는 거품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정책의 어떤 시스템 정책, 금융 정책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된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해 가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저성장이나 저금리가 끝난다. 그때도 채무 문제가 이제 다소 이렇게 해소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중간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쪽의 주장이 뭐 이렇게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이 동영상을 들어보신 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걸로 하고,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그 어떤 제로금리 정책이든 양적 확대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저축은 내생 변수고 투자는 외생에서 결정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미스매칭이 있다. 그 구조를 하게 되면은 이런 논쟁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되고 누구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이야기도 좀 이렇게 보도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네 번째 동영상, 그 금융위기의 양적 확대책 저성장 논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